반갑습니다. 독특하지요? 독특해야 살아남습니다. 평범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타산 선생 모르신 분 누가 있어요? 유배 18년을 극복하시고 목민심서 등을 많이 쓰신 최고의 지성이지요. 제가 이 다산학당 1기 때부터 9기까지 강의를 나왔습니다. 잘리지 않고 온 거 보면 그런 대로 강의를 잘하는 걸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김창 선생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전화를 와주셨어요. 절대 딴 얘기 하지 말고 목민심서만 얘기하라.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민심서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수십 번 읽으셨겠지만 목민심서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원고에 다 써놨어요. 이 목민심서 할 때 이 목자가 목동할 때 또 목장할 때 목사님 할 때 목이죠. 민자는 백성민자죠. 심자는 마음심자고 서자는 책서자죠. 서점할 때 서. 유교의 공자의 논어에 나옵니다. 부재김은 불모기정이라. 그 벼슬에 있지 아니하면, 즉 현직에 있지 아니하면 불모기정이라.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게 공자의 말씀이에요. 즉 현직에 있지 않는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는 공자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아요. 왜? 공자 시대 때는 전제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이지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죠. 시민정신. 다산이 잘 알다시피 1801년에 40살 때 한창 나이죠. 참 꽃다운 나이죠. 유배 갑니다. 강진, 다음 주인가 저 다음 주에 강진 다산초당 답사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진 읍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1808년에 무진년에 지금의 다산초당으로 유배지를 옮깁니다. 8년 동안을 다산 강진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참 눈물나게 살았죠. 목민심서가 쓴 지가 208년이 됐어요. 208년. 1818년에 썼으니까 208년 아닙니까? 아직도 208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시대는 목민심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산초당에서 이렇게 1808년부터 목민심서 완성되던 1818년까지 아랫동네를 내려다보니까 보릿고개 때, 춘궁기 때 백성들이 강진 읍내에서 곡식을 빌려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즉 강진에서 요즘 말로 대여양곡을 빌려온 적을 본 사람이 없어. 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7섬, 5섬을 가서 갚는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역사 시간에 배운 삼정의 문란이죠. 그래서 다산이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다산이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을 쓰다가 그걸 수도하고 목민심서를 1817년에 쓰기 시작해서 1818년에 완성을 했어요. 자, 왜 목민심서냐? 나는 목민관이 되고 싶어. 그래서 참 정치를 잘하고 싶어. 백성들을 잘 기르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유배죄인이죠. 유배죄인이기 때문에 목민관이 될 수 없잖아. 만일 내가 목민관이 된다면, 유배죄인이 아니고 현직 자치단체 장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써놓은 책이 목민심서예요.
수많은 책 이름 중에서 가장 잘 진 이름이 저는 우리나라 책을 든다면 목민심서고 중국 책을 든다면 논어예요. 논어. 왜 논어냐? 논자는 논설을 위원할 때 논자 아니야? 어자는 말씀 어자, 국어할 때 어자. 뭐 시간 때문에 판서를 하지 않으려고 해, 가능하면. 또 판서를 하게 되면 내 글씨를 잘못 쓰는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별로 웃겨도 별로 신통한 반응이 없어. 성경도 예수님 말씀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불경도 부처님이 직접 쓴 게 아니야. 공자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논어할 때 말씀하신 것을 논해 놓은 책이야. 그게 논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자 목민심서는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내가 목민관이 됐다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정치를 하겠다 하고 써놓은 것이 목민심서예요. 자, 목민심서는 그 당시 목민관, 지방자치단체장, 목민관의 시장 군수가 6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갈취하는 거야. 시기묘묘한 최고의 잔머리 굴려가지고 6가지로 백성들을 착취를 하는 거야. 그 밑에 지금 우리는 석이죠. 연석이죠. 이호, 예방, 형, 공. 6명의 아전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그 아전들이 백성들을 갈취하는 방법이 12가지야. 이거 한 놈이 12가지로 해먹는다면 6명이니까 72가지죠. 백성들 견디겠어요? 자, 목민관은 6가지 방법으로 착취하고 아전들 6명은 12가지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취 방법만 해도 18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다산이 안 되겠다. 목민관의 교과서를 쓰자 해서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고려 시대 때는 지방자치 책임자를 평가하는 것이 5가지로 했어. 5가지로 뭐 산업을 일으키고 전답을 개간하고 하는. 고려 때는 5가지 방법으로 지방 목민관을 평가하고, 조선시대 때는 거기다 2가지를 보태서 7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가 상당히 추상적이야. 근데 다산은 그 7가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33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선생님들 봐주십시오. 보면 왼쪽으로 보면 1번 부임 있죠. 부임부터 제일 12번 해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 그래, 처음 이게 큰 항목을 12개 큰 항목을 세워놓고 처음 부임할 때부터 마지막 벼슬 끝날 때까지 그 12가지를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으로 보면 6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한 조목에 6항목으로 해서 모두 72조목이에요. 조목. 72조목. 그러니까 한 조목에 6이니까 72가가 되지. 그 선생님들 보면 그 잔글씨로 가로 안에 숫자가 써 있죠. 그 제배, 임명받음 해놓고 가로 열고 4 했죠. 그 숫자를 전부 합하니까 652가지야. 즉 목민관은 652가지를 해야 돼. 안다스타요? 발음이 정확합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머리가 요즘 말로 AI보다 이상 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수많은 타산학자들이 있습니다마는 목민심서 652가지 항목을 일일이 센 사람은 나뿐이 없어. 말로만 목민심서. 저는 목민심서에 대해서 목민심서만 3권을 썼어요.
타산책은 전부 9권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타산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리더들의 교과서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표만 봐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이 표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목민심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다. 우리 소장님 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목민심서를 만드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목민심서 중에서 제가 652가지 중에서 엑기스만 100개를 뽑아냈어요. 100개를. 100개. 그러니까 650개가 다 소중하지. 근데 내 생각에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해서 100개를 1번부터 100개까지 그 12항목을 했어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해서 수능 대비 목민심서 공부를 하시는 거야, 아니? 재밌잖아. 재미없어? 최대한으로 웃기면서 하겠어요. 34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부임 동그라미하고 부임 6조 했죠. 목민심서 첫 줄이 뭐냐? 타관은 가구나 목민지관은 불가구예요. 다른 벼슬을 할 수가 있어. 뭐 선생님을 하든 소방공무원을 하든 뭐 의사를 하든 타관 다른 벼슬은 할 수 있으나 구할 수가 있어. 그러나 목민지관, 목민관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이유는 뭐냐? 목민관은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요즘 말은 뭐 지자체를 선거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임금이 임명하지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알다시피 지방관을 좀 몇 년 해야 이게 생겨. 이게 쩐이 생겨. 지방관을 해야 생겨. 서울서는 눈이 감시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고는 못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관은 가구나 다른 벼슬은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하든 소방공무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목민관을 하겠다고 구하는 것, 임금에게 로비해서는 안 된다. 요즘 말로 엽관운동 하지 마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목민심서 첫 줄에 652개 중에 제1번이다 이거야.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43개인가 되는데 그 어느 지역에는 단체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역의 삶이 달라진 데가 많잖아요. 어느 지역은 오히려 그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왜 목민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임금과 목민관은 차이가 없다 이거야. 다만 임금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클 뿐 시골의 군수나 목민관의 업무는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제일 첫째 줄에 목민관은 자기가 해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4번 보십시오. 4번. 목민관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4번 또 갑자기 성내지도 마라. 동그라미 아니 그 같은 페이지에 1, 2, 3, 4 안 보여요? 작은 글씨로. 율기 6조에 이해가 되죠? 목민관이 성질내고 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죠. 이것이 목민관의 언행의 신중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5번 유명한 삼금론이야. 목민관은 세 가지를 금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금하라는 거예요. 첫째, 금주 술 먹지 말라는 거야. 술 금하고, 두 번째로 여색, 금색, 이성관계 큰일 나요. 이성관계 잘못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충남지사도 전에 충남지사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무슨 시 있잖아.
세 번째, 금, 안일, 무사, 안일. 자, 좀 판서를 쓰겠습니다. 이 삼금론은 목민심서에서 자기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 가지를 금하라는 거예요. 첫째, 술을 금하고, 두 번째, 여색을 금하고, 세 번째, 무사, 안일. 자, 술을 금하라. 한 방울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면 간악한 백성이 내가 좋아하는 기호품인 술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기호품에 목민관이 너무 집착하면 간악한 백성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목민관이 좋아하는 기호품으로 유혹을 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 방울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이런 일, 술이라고 하는 건 망국 파가다,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파괴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특정한 기호품을 좋아하게 되면 완물상지예요. 완물상지. 이 주자가 한 말인데 다산의 뜻과 같은 거예요. 특정한 사물을 좋아하면, 사랑하면, 완구점할 때 완자, 특정한 술을 좋아하든 달러를 좋아하든 골프를 좋아하면 본래의 뜻, 내가 올바른 공직자로서 살고 싶은 뜻을 상실하게 된다. 이유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선생님들이 여쭤볼게요. 이 술자입니다. 옥편에 찾을 때 이 삼수에서 찾아야 나올까요? 다규변에 찾아야 나올까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배웠잖아요. 삼수에서 찾으면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 안 나와. 다규자에서 찾아야 돼. 저는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예요. 훈장처럼 안 생겼어요? 창일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한자를 만들 때 산모양 보고 몇산, 반달 보고 달월자, 흐르는 내가 보고 내천자 만들었는데 왜 술주자를 다규변에 삼수를 하게 했느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닭이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작은 부리로 한 모금 먹고 어디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죠. 아주 작은 부리. 닭이 마셔봐야 얼마나 먹어요? 제 해석이에요. 정확한 학설은 아닙니다. 술은 닭이 물 마시듯이 한 잔을 3번 나눠서 마셔라 이거야. 그러면 허튼 소리 하겠어? 안 하죠. 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다산이 첫 번째로 금주, 금색, 안일은 뭐 무사안일주의니까 뭐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특정한 기호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꼭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염자는 목지 본무여 만선지 원이요 죄덕지 근이라 불념이 능목자 미지 유해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간의 기본 업무단 말이야. 청렴은 당연한 거죠. 만선지 원이요 죄덕지 근이라 모든 선의, 만개선의 근본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다. 불념이 능목자,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글귀가 6번 글귀가 공무원 국가기관 강의 가보면 거의 로비에 다 걸려. 요 글귀가 염자는 목지 본무여 만선지 원이요 죄덕지 근이라. 참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됐으면 오늘 이 목민심서 강의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이 우리나라 청백리 숫자를, 조선왕조 청백리 숫자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조선왕조가 1539년에 건국에서 1319년에 건국에서 1910년 8월 27일 날 망합니다. 519년간 존속되지요. 1319년부터 1602년 선조가 죽을 때까지 216년간 청백리가 162명이었어요. 162명. 그리고 선조 죽은 후에 조선 망할 때까지 303년간에 5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선조 때까지는 그런 대로 건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에 303년간에 국가에서 표창받은 청백리가 56명이면 그 나라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꼭 6번 기억해 주시고, 다산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청명리도 ABC 3등급으로 아주 실학자답게 또 분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A급 청백리, 어떤 사람은 B급, 어떤 사람은 C급.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남는 거 집으로 보내지 않는 게 A급이야. 그리고 벼슬 끝나고 갈 때 말 한 말 내가 타고, 내 자가용 타고 티코 타고 집에 가는 거야. B급, C급. 굉장히 논리적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백리라고 다 같은 청백리가 아니라 ABC 3등급으로 나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서가지고 1608년 2월 1일 날 선조가 죽을 때까지 162명,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303명, 그래서 조선은 218명의 청백리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이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훌륭해요.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도 청백리, 자식도 청백리, 또 형도 청백리, 아우도 청백리. 여러분, 청백리 훌륭하죠?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더 훌륭해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청백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여성들이 사고 친 거 아시잖아요. 유명한 이름 밝히지만 안 돼. 가족이 도와줘. 저는 청백리도 훌륭하지만 그 남편의 뜻,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받아준 아내와 자식이 더 훌륭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동그라미 말고 그냥 다음 7번 몇 페이지인지는 7번 보면 청렴은 가장 큰 장사다 이거야. 이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청렴이라는 거예요. 국회 청문회 보셨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국회 청문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과거가 바르지 못했으면 청문회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자기가 대통령에게 픽업될 줄을 모르고 일생을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어쩌다가 픽업이 된 거야. 개망신 당하고. 이해가 되죠? 청렴은 가장 큰 장사, 아주 최고의 이익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2079번째입니다. 2079번째. 제 나이가 44년생이니까 82살이에요. 대한민국 얼마나 훌륭해요. 나이를 2살 깎아줬잖아. 자기 나이 생일 돼야 1살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르게 살았으면 장관 총리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 아들 내 손자가 먼 훗날 총리 장관 후보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선생님들 있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 내 아들이 총리 장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꿈을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먼 훗날 내 아들 자식이 총리 장관 후보 됐을 때 인사청문회 갔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가십거리가 요만큼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정년하셨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정년하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저도 정년 17년 차입니다 지금. 쨍쨍하죠? 마음을 곱게 쓰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산공무원 65년 차입니다. 다산공무원 평생 다산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아들 손자가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렴처럼 이익이 많이 나는 장사는 없다. 이게 목민심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지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 선생님들 수없이 들으신 얘기인데 내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아는 곳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누가 아느냐? 첫 번째 하늘이 알아요.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상대가 알아요. 이 아들 자자는 영어로 you의 개념입니다. 영어로 you, 너, 당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아. 후한 때 양진이라고 하는 자사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지요. 왕밀이라고 하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밀이라는 사람을 요즘 말로 금산군수로 임명을 한 거야. 충남지사가 양진이. 그러니까 이 왕밀이라는 사람이 고마워서 자기를 금산군수로 픽업해 줬으니까 고마워서 밤에 금을 10근을 싸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도지사 양진이라는 어른이 당신이 나한테 금을 가져온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이 아시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이게 유명한 사제론이에요. 비밀 없죠. 주자의 제자 최원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원정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평생 10글자를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에요. 독행불개영이요 독침불개금이라. 독행, 나 혼자 걸어갈 때 내 그림자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낮에는 내 그림자가 당신이 따라다니지. 독행, 나 혼자 낮에 걸어갈 때 내 그림자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즉 나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 독침불개영이라 밤에 잘 때 혼자 잘 때 이불을 둘러쓰고 잘 때 그 이불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낮에는 그림자가 항상 내가 뭐 하는지 쫓아다니잖아요. 밤에는 이불이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잖아요. 만일 내 그림자와 이불이 사람처럼 입이 있어가지고 떠들면 골치 아파. 안 그래? 여러분들은 바르게 사셨으니까 골치 아플 일 없겠지만 나쁜 사람들은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하는 말씀을 목민심서에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물을 10번이네 번호는 선물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게 되면 그것이 부패의 씨앗이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인정으로 준다 뭐 어쩌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세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 뭐 육아의 전통적인 얘기예요. 수신 이후에 제가하고 제가 이후에 치국하고 치국을 위해 천하태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을 다스립니다. 이 욕치 기업인된 거기 써 있죠. 그 고을을 다스리고자 할진된, 즉 A 고을의 군수님으로 가서 다스리고 할 때는 선제기가라. 먼저
자기 집부터 다스려라 이거예요. 선제기가 하라. 이 유명한 얘기죠. 욕치 기업인된 선제기가 하라. 그 고를 다스리고자 할 때는 먼저 자기 집 가족들부터 다스려라. 가족은 자식들과 아내지요. 자식들과 아내. 여성 공직자 같으면 남편과 자식이지요. 제가 못해서 망신살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욕취급인된 선제 언더라인 그으세요. 빨간 줄 그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 규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방 마님이 사는 거처지요.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그러니까 안방 마님. 이 안방 마님이 잘 엄숙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안방이 문제가 생기면 남편의 지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권문세가는 불가히 후사해라. 권문세가는 불가히 후사해라. 권력 있고 세도 있는 가문은 18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권력 있고 세도 있는 가문은 후하게 섬기지 마라. 근데 인간적으로 권력 있고 세도 있는 사람에게 선을 다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울 때 1등 공신이 누구냐? 성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민심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희안이하고 박원종이가 쿠데타 주역 아닙니까? 성희안이가 영의정이 됐어요. 연산군 몰아내고 중종이 킹이 됐을 때 경상도 청송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청정지역이라 그런지 꿀과 잣을 임금님에게 납품하는 즉 상당히 좋은 꿀과 먹는 잣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왕실이 납품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쿠데타 주역인 성희안이라는 영의정이 국무총리가 시골 군수 정붕에게 편지를 보내요. 미스터 정, 꿀과 잣이 유명하다는데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이런 편지에 그런 얘기를 써요. 여러 선생님들 그런 편지를 받으셨어요? 우리 한정일 박사님. 네. 그런 편지 받으면 꿀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역시 기자답네요. 박수 쳐주세요. 정붕은 안 보내줬습니다. 대단한 거죠. 시골 군수가. 안 보내주면 명분이 있어야 되나? 안 보내준다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편지를 써요. 인사말 쓰고 총리 각하. 꿀은 농민들 벌통 속에 들어있다 이거야. 잣은 농민들 산 꼭대기 위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당신한테 보내줄 수 있겠냐. 자, 우리 총리예요. 한정일 박사. 그럼 잘라야 돼? 뭘 붙여줘야 돼? 잘라? 뭐 안 되지, 자르면. 성희안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 편지 보냈어요. 이런 정붕도 훌륭하지만 성희안도 훌륭한 거예요. 권문세가는 불가히 후사해라. 후하게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민심서에서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23번 보면 내가 후임자로 갔어. A 고을에 군수로 갔는데 전임자가 비리가 있어. 근데 뭐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2, 30만 원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잘못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분이 전임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미덕이 필요하다.
요즘 말로 하면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다산은 4대 리더십이 있어요. 4가지 리더십. 첫 번째가 공념의 리더십, 두 번째가 창의적인 리더십, 세 번째가 윤리의 리더십, 자기관리죠. 네 번째가 관용의 리더십. 물론 몇 억짜리 사고가 났다면 고발을 해야죠. 그러나 30만 원 아주 작은 것이면 내가 해결해줘서 그분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민관의 할 일이다. 상당히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덜 된 사람들은 KBS, MBC 불러놓고 나는 청렴한데 전임자가 30만 원 사고 쳤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죠.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에 M인 보면 이 경로,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신데 저도 경로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도 경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뭐 지금처럼 장수는 아니지만 고을에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80노인도 계셨고 몸심사에 보면 목민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1년에 80 넘은 어른들은 일일이 찾아보고 고기 한 건 뭐 선물 조그만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는 규절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사회복지정책이죠. 복지정책이에요. 그리고 특히 환과 고독, 호라비 환자, 고자는 아버지 없는, 과자는 과부 과자, 그다음에 외로울 고자, 아버지가 죽어서 없는 고아, 독자는 자식이 없는 사람. 우리가 고독하다 이렇게 하지. 고독하다. 원래 고독할 때 고자는 아버지가 없어서 어린아이, 고아원 할 때 고자예요. 독자는 홀로 독자인데 자식이 없는 늙은이, 부양해줄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응?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정말 자세하게 섬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애민육제 쭉 하고 그 다음에 31번 보세요. 31번 타사는 얼마나 얘기냐. 호라비와 호로미를 결혼시키라 이게. 멋지지? 합독. 고독한 사람끼리 합치라. 호라비, 호로미를 결혼시키라. 그것도 목민관의 할 일이다. 굉장히 따뜻하지? 뭐 호라비는 뭐 이가 스말이고 과부는 뭐지? 호로미는 은이 스말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별 반응이 없네. 그 다음에 장애인은 뭐 34번 보면 장애인들 34번 곱사등이 뭐 이런 사람들 보살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 2전 6조하고 38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민관은 자기가 바르게 처신해야 부하들이 따른다 이거야. 기신이 정이면 목민관 그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면 불령이라도 행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제대로 행하고, 기신이 부정이면 목민관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한 30여 년 전에 모 국가기관에 유명한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추석 한 2주 전이에요. 그 기관장하고 그 두 번째 높은 사람하고 티타임을 하는데 기관장은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왜 부패가 끊기지 않고 오늘날 목민심서가 나온 지 208년이 됐는데도 오늘날까지 목민심서를 강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꼭 들어야 할 높은 사람은 안 들어요. 제가 강의 가면 사회자가 뭐 김한국에 강의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제일 앞에 앉아있다가 2, 3분 지나면 여기서가 텔텔텔 들어가가지고 귀에 대고 그럼 나 들고 나가요. 실제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듣고 끝까지 바르게 사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민관이 기신이 정이면
국민관이 바르게 행동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나하고 이제 그 강의하기 직전이에요. 강의 직전인데 그때는 뭐 티켓으로 주고받고 하던 시대, 지금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초미의 관심이에요. 우리 신임 아무개가 기관장이 티켓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받으면 자기들도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하나만 해요. 홍남기 부총리 아시죠?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시지? 제가 국무총리 시절에 그 당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분이. 국무총리 최고위 높은 분들을 다 모였어요. 그분은 끝까지 2시간 동안 들읍니다. 제 강의를. 그러니까 나중에 부총리 하더라고. 전제희라고 있죠. 전제희. 유리창 벽을 깬 여성으로서 최초의 국장, 최초의 시장, 최초의 장관, 여성국장, 여성시장,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어요.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저를 초청했어요. 2시간 동안 끝까지 듣더라고. 그래서 지도층이 바라야, 노블에서 오빌리지 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산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정이면 불령이 행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바르게 하고, 그 몸이 부정하면 신하들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밑에 한문으로 굵은 고득으로 민, 이토, 위전, 리, 이민, 위전 찾으셨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다산이 아니에요. 백성은 땅을 가지고 전답을 삼는데 민, 이토, 위전, 그렇죠? 땅을 가지고 전답을 삼는데 관리는 백성으로 전답을 삼는다는 거야. 뜯어먹는다 이거지. 무서운 얘기예요. 이 8글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다산의 사상입니다. 백성들은 땅을 갖고 전답을, 땅 파먹고 사는데 관리들은 백성들 파먹고 산다 이거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리더십, 부하를 다스리는 리더십을 41번입니다. 위엄과 위신, 위엄이 있다 할 때 위하고 신자는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리더는 위엄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리더십의 하나죠. 그 다음에 42번 보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용인, 사람 속에 달렸죠. 임금이 어진 사람을 쓰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이 출사표, 제갈량이 쓴 출사표 있죠. 627자입니다. 제갈량이 유선의 아들,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전쟁 나가면서 출사표를 쓸 때 출사표의 내용이 뭐냐? 627자를 요약하면 뭐냐? 친현신,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친현신, 친근하게 하고, 원소인, 소인배를 멀리하라. 이게 그 627자의 제갈량의 출사표의 핵심이에요. 친현신, 어진 신하들을,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원소인, 소인배를 멀리하라. 이 다산이 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아첨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이거죠. 2분만 더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8번 보세요. 48번 보면 수령이 농간질 해먹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번질, 가분, 허류, 입본, 중고, 가집, 그 다음에
49번 보세요. 아전이 농간지를 해먹는 착취하는 방법이 12가지가 있어요. 번질, 입본, 가집, 압류, 반백, 분섬, 집신, 탄정, 세전, 요합, 11번 사혼, 체륵. 이 목민심서에 그 다산이 주석해놓은 그 수령들이 6가지 해먹는 것과 아전들이 해먹는 12가지 그것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그 조선 후기 착취 방법에 관한 논문 연구하면 돼요. 양이 자세하게 아주 매주 알고. 분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눌 분자, 섬자는 돌석자가 한 섬 두 섬 할 때 섬잖아요. 쌀 한 가마니가 있어요. 그럼 아들이 관리가 이걸 3가마니로 만드는 거예요. 쭉쟁이 넣고 해가지고 알고 온 지가 빼먹고. 이해가 되죠? 이 착취 방법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12가지하고 6가지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걸 보질 못했어요. 요것만 제대로 치밀하게 본 사람 충분히 박사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50번 보세요. 50번. 옛날에나 지금이나 군대 안 가려고 나이 속이고 이런 사람이 많지요. 저는 이래봬도 육군 5대장상의 하나입니다. 36개월 꼬박했고 1남 3년대 아들은 ROTC 중위 출신, 큰 사이 상병 출신, 둘째 사이 ROTC 출신, 막내 사이 병장 출신. 깨끗합니다. 요 문제만큼은 깨끗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죠. 뭐 강사가 조심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랑. 나 제 자랑 한 적 없습니다. 2번째로 정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53번, 54번, 55번은 새마을운동이에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목민심서를 여러 번 읽었다고 봐요. 요 52번, 54번 보면요. 지붕 개량하라, 벽돌 만들어라, 전거, 밭에 다니는 수레를 만들어라. 밭전자 수레거죠. 요즘은 니어거지. 이런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목민심서를 여러 번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교육사상입니다. 가르치지, 백성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형벌 하는 것은 나쁘다 이거예요. 먼저 교육을 시킨 후에 잘못하면 다스려라 하는 게 다산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그 62번 보면 63번 보세요. 이 다산은 굉장히 멋쟁이에요. 내가 목민관을 갔는데 그 지방에 천재 아이가 있어. 특별교육 시키고 임기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어린 천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켜서 국가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도록 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64번이요. 잘 알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고 국사 배웠지만 황구첨정, 누루황자 입구, 제비새끼 입이 어떻게 생겨요? 제비새끼 입이 누렇지 누루. 이 황구는 제비새끼를 뜻하지만 어린애를 뜻해. 그러니까 제비새끼처럼 입이 누른 어린아이를 장정할 때 정자, 장정으로 이름을 뒀다. 즉 장정으로 둔갑시켜서 세금을 냈다 하는 게 황구첨정이에요. 백골징포, 신뼈니까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쭉 보면 1803년에 다산에 유배간 지 3년차 된 후에요. 3년 된 후에 노전이라는 마을에 한 백성이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가 장정으로 둔갑이 돼서 세금이 나오고, 아버지는
3년상이 아직 안 지났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은 아버지까지 세금이 나온 거야. 자, 어린아이 세금 하나, 나는 군대 안 가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지. 나는 남편은 그러니까 어린애 세금 아버지 나. 세 번째 돌아가신 아버지 3대가 세금이 나온 거야. 낼 수 있나? 못 내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인 모민관 아전들이 소를 끌고 갑니다. 1803년 강진에 있었던 현실입니다. 1803년의 소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산 목록 1위, 지금도 농가에 소 한 마리가 400~500만 원 하잖아요. 그걸 끌고 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젊은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공권력 국가 폭력에 저항은 못하고 자학, 스스로 학대를 해요. 잠을. 칼을 갈아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재산 목록 1위인 소를 뺏긴 원인이 뭐냐? 아버지가 고추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지. 응? 또 내가 고추가 있어서 갓난아기를 만들었지. 이 고추를 달고 있으면 1년 후에 또 하나 아기가 생기지. 그럼 몇 명이야? 4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소를 뺏긴 원인이 뭐냐? 고추다 이거야. 그래서 칼을 갈아가지고 잘라. 자기들. 이게 엄연히 1803년 강진에서 있었던 일이야. 우리 6대조, 7대조. 눈물 나는 얘기죠. 젊은 부인 입장에서는 살았어도 산 게 아니지. 고추 없는 고자지, 고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근을 들고 강진현청, 그때 이 강진현청 현감에는 이안묵이라는 놈이야. 편안한 자, 잠자묵자. 이안묵은 다산을 강진으로 유배시키는데 기여했던 놈이야. 다산을 괴롭힌 놈들은 다 다산보다 일찍 죽었어. 서영보다 일찍 죽고 이안묵도 일찍 죽고. 세상에 남의 못 살게 한 놈치고 오래 사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그 얘기를 듣고 유명한 애절양, 고추를 자른 슬픔 해가지고 시를 쓴 게 있어요. 유명한 시, 다 아시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 좀 이따 그 시는 다음 장에 나오네. 그러면 아버지를 사망 신고를 해야 되나? 사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면제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세금을. 그러면 아버지 그 사망 신고하려면 4가지 세금을 내. 4가지 세금. 사망 신고는 물고채, 부표채, 사장채, 도안채, 이 4가지 세금을 내야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세금이 1년에 50냥이 나왔다 가정을 해봐. 그럼 50냥은 그럭저럭 품팔이해서 50냥은 낼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 사망 신고를 하면 도안채, 부표채, 물고채, 사장채 4가지 세금을 내면 500냥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50냥은 요즘 말로 5만 원은 그럭저럭 해칠 수 있지만 아버지 사망,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백벌징포를 좋아해. 아버지 죽은 거 사망 신고 골치 아파. 돈이 많이 들어. 눈물 나죠. 그래서 다산이 쓴 유명한 애절양 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야 거기? 자, 제가 번역을, 저는 한문과 교수라고 그랬죠. 한시는 정재미가 있지 5자 7자, 그렇지? 저는 번역을 기가 막히게 띄어쓰기 포함해서 이쁘게 해놨지. 이게 문학의 한 방법이야. 시인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다산은 정말 훌륭. 제가 다산을 65년 공부한 원인이 뭐냐? 이 애절양을 젊은 시절에 읽고 울었어요. 그래서 이 애절양 시 한 편 때문에 오늘의 다산이 있고, 이 다산 선생의 애절양 때문에 제가 밥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손자보고 다산. 정말 다산 선생은 위대해요. 돌아가신 지, 모민심 씨가 쓴 지 208년이고 돌아가신 지는 290년입니다.
290년이 됐는데 산 사람들을, 수많은 학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앞에 강의했던 박성무 선생님도 먹여 살리고 김태희 선생님도 먹여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려요. 그게 실학이죠. 그래야 그래. 별로 반응이 없어. 딴 데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 치던데 안 쳐, 여기. 앞으로는 치사하게 박수를 구걸하지 않겠어요. 정말 다산은 조선 후기 역사를 보려면 그 골치 아프잖아. 두툼 역사책 읽으려면 힘들잖아. 이 애들은 한 편만 읽어도 삼정의 문란이 오롯이 그려져 있어. 이것만 읽어도. 그 다음에 이 국방사상의 하나입니다. 67번 보세요. 67번. 병이라고 하는 것,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안 쓰더라도 반드시 갖춰놔야 돼.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병기도 해야 돼. 뭐 정치 얘기 안 하겠는데 전방을 뭐 6천 명이 지킨다고 오늘 신문, 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6천 명하고 지켜집니까? 더 이상 말씀,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산은 얼마나 인간적이냐. 72번 보세요. 죄수가 있어, 죄수. 잡혀왔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목민관이 그 죄수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합방, 비밀 방을 만들어줘서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해줘라, 이거야. 손이 끝나지, 그 절손이 되지 않게. 얼마나 멋져.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76번 보세요. 임금을 경호하는 군대. 좀 청와대 경호처죠. 경호처 애들 껐정거리면 잡아 조지라, 이거야. 옛날에 지금 왕실 임금을 모시는 경호처가 그 최고 파워 있는 곳 아닙니까? 임금을 모시는 그 경호처,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 토호, 지방에 토호 있죠. 우리 기자 선생님, 편집국장 선생님, 지방의 토호가 사람 죽이는 일 많아요. 전라도 광주에 오래됐어요. 죄를 졌어요. 일당 5억으로 판결을 했어요, 판사가. 진시황도 놀래요. 벌금 안 내는 대신 하루 감옥 살면 5억의 벌금이 까지는 거야. 나라도 그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하루 감옥 살면 5억의 세금이, 벌금이 까진다니까. 김 선생님, 그런 나라 고쳐야지요. 다산으로 고치면 됩니다. 목민심서 읽으면. 제가 오직 답답하면, 아까 이준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목민심서 안 읽어. 서가에서 잠자고 있어. 저도 목민심서 3권을 썼는데, 이게 유명한 선생님 대학원, 우리 이준건 선생님 대학원 박사 가르쳤다는 책이에요. 이게 제 책입니다. 하도 안 읽어서 열받아가지고 목민심서를 시조 800수로 제가 만들었어요. 목민심서를 정격 시조로 3434, 3543으로 43자로 800수를 맞췄어요. 제가. 찍으려면 잘 찍어줘. 네네네. 신문에 나나? 네, 내드릴게요. 잘. 하려면 잘해야 돼. 남을 도와주려면 화끈해야지. 뜨뜻미지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산 선생의 위대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 보면 예방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랑민 보호하는 얘기, 88번, 89번, 그 다음에 유리 걸식하는 사람들 도와주라.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까 다른 동네에서 온 그 불황자들 내치지 말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품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6번 보세요. 96번. 내가 이제 목민관을 끝나고 집에 가는데 깨끗한 채 하려고 선물 받은 비단이나 뭐 이런 귀중한 물건을 불에 태우고 가. 나는 이런 거 안 받고 깨끗하다. 못 쓴다, 이거야. 태우지 말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어디 뒀나?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다산은 652개, 652 자세한 것은 물론 삼권이 분립돼서 행정적으로 삼권이 분립돼서 지금은 안 맞는 분야, 행정 분야에 안 맞는 분야도 있지만 어쨌든 652개는 다산의 머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켜졌으면 삼정의 문란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번 보세요. 100번. 이게 목민심서 652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일 끝 문장, 끝번 문장이에요. 끝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시장과 같고 돌아와도 따르는 자가 있으면 덕의 징험인 것이다. 덕의 효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목민간을 끝나고 왔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시장처럼 모여드는 거야. 덕 있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목민서 첫 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과는 가구나 목민지과는 불가하라.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목민과는 할 수가 없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다산사상, 다산은 542권의 책을 썼어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 좀 봐요. 52페이지, 막대 그림표 봐요. 52페이지. 막대 그림표 보면 다산의 사상을 제가 11자로, 한문으로 11자로 요약을 했어요. 이 11자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다산 선생이 책에서 초이스 뽑은 거예요. 그 보면 끝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신아지 구방이라고 되어 있지? 신아지 구방. 그럼 쓰겠습니다. 신아지 구방. 이 다산의 꿈이에요. 잘 안 보일 텐데. 다산의 꿈, 자기 묘지명에 나와요. 다산은 자기가 산 일생 이력서를 묘지명을 두 편을 썼어요. 하나는 비성령으로 조그맣게 짧게 쓰고 하나는 광중본이라고 그 무덤에 묻는 집중본이라고 해서 광중본은 짧고 집중본은 문집 속에 있는데 경기 장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요. 다산의 꿈이에요. 이게 다산의 꿈, 다산의 꿈, 다산의 드림의 꿈. 나의 갈지자 뭐뭐의 나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개혁하자, 혁신하자. 1300 조선이 건국한 이후 400~500년이니까 붕당 정치, 부패 정치가 물들고 삼정의 문란으로 요즘 말로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오직하면 황소 집안의 황소까지 뺏겨서 남편이 생식기를 자르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썩은 구닥다리 나라, 썩어 문드러진 나라, 구식 나라, 직역을 하면 의하면 구태의 나고 썩어 문드러진 나라를 혁신하자, 새롭게 하자. 요즘 말로 하면 신조선 창조지. 요즘 말로 하면 신한국 창조지. YS가 대선공약으로 뭐라고 그랬어? 신한국 창조 아니야. 어? 여기서 나온 거야. YS도 목민심서 읽은 거지. 내가 볼 때는. 물론 참모가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김대중 대통령 선거 공약 아니야? 기억나죠? 제2의 건국이나 신하지 구방이나 뭐예요?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걸 알아보는 김상홍이도 대단한 거지. 다산은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럼 나라를 새롭게 해서 뭐 하냐? 그 밑에 이게 5자고 6자, 이 다산의 꿈이에요. 태행만민. 그 다음에 유웅만물. 이게 다산의 꿈이에요. 유웅만물.
희미해가지고 저런데. 자, 나라를 새롭게 해서 혁신해서 새로운 나라, 개혁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첫째, 일본이 뭐냐? 만 백성들을 윤택하게 살게 하고 기름지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다산의 꿈이에요. 이 택자가 모택자도 윤택하다, 얼굴이 윤택하다. 고기 잘 먹으면 윤택하지만 덕을 쌓으면 더 윤택해. 그렇지? 덕을 쌓으면 얼굴이 번쩍번쩍. 내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장님 이해해 주세요. 이건 목민순사하고 조금 빗나가지만 목민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산의 그 관용의 리더십과 같은 거예요. 청주의 이상훈 장관, 국방부 장관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동생인지 형이 그 이상철이라고 과기부 장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이 7남 1녀야. 근데 제일 큰 형인 이상훈 장관만 육사를 다녔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대학이야. 여동생까지 다 박사예요. 정말 훌륭한 집안이죠. 이유가 있어. 할머니가 덕을 쌓은 거야. 할머니가 부자로 살았어. 거지가 오면 놋그릇 있잖아. 놋그릇. 우리 먹는, 당신이 먹는 놋그릇이다. 이렇게 한 상을 차려주는 거야. 거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50년대 밥그릇이 이렇게 밥그릇 밥보다 우루 구봉밥이라고 쌀을 밥을 넣잖아. 어? 그러니까 복지깨를 덮을 수가 없죠. 여종한테 야 배고픈데 복지깨 덮지 말고 밥을 구봉으로 팔아. 이놈의 거지가 밥을 다 먹고 말이야. 그 그릇이 얼마나 탐나. 이걸 싸가지고 도망가겠어. 여종이 마님 거지가 돛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어떡하겠어요? 뭐 잡아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보편적인 가치예요. 독특하지 않은 거야. 그 할머니가 복지깨를 주면서 복지깨 덮을 수 없으니까 놔둔 거 아니야. 주면서 빨리 가서 그 거지에게 줘라. 완세트가 돼야 체갑을 받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 내 자식들이 손자가 장관 총리 될 수 있는 거야. 타사는 나라를 새롭게 해서 구닥다리 나라를 1392년에 건국한 썩어 무너진 조선을 혁신해가지고 첫 번째 만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윤기나게 광택나게 살게 하고 두 번째는 생태주의자예요. 생태주의자. 지금 환경 얘기하는데 다산은 이미 생태주의 환경론자예요. 만물을 산천초목 새 짐승 자연 환경을 보호 육성해서 육성해서 인간과 자연이 윈윈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 잊어도 좋아요. 다 같이 신아지구방 팽만민 육만물 요거 꼭 기억해. 어디 가서 다산 강의 들었는데 다산 사상이 뭐냐면 꼭 이 얘기를 했어요. 특별 그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 얘기는 꼭 여러분들에게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겁니다. 강의 외의 팁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교육학에 지랄 총량제 법칙이 있어. 지랄 총량제. 지랄 떤다 그러지? 지랄하면 나쁜 거지. 교육학에 한동대학 교수가 개발한 이론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한동대학 교수가. 인간은 지랄 떠는 양이 있다는 거야. 다만 어릴 때 하냐, 청소년 때 하냐, 늙은이냐 할 때 그때뿐이야. 술도 양이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맥주 체질이 100병 체질이라면 젊을 때 다 먹는 사람, 나중에는 말년에 먹는 사람, 연애도 젊을 때 하는 사람,
늦바람 나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지랄을 다 하고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김성홍 당신은 왜 콧수염을 기르냐? 늙어 보이게. 이게 지랄 총량제의 하나의 이다. 왜 그러냐? 재직 시절에는 부총장이 콧수염 기르면 되겠어? 안 되잖아. 나비 넥타이도 안 매서 그냥 평범한 부총장이라도 너무 티내면 안 되잖아. 평범하게. 정년하니까 내 자유잖아. 콧수염 기르고 싶으면 시고 나비 넥타이면 내가 뭐 지랄 총량제의 하나다. 이게 젊을 때부터 하고 싶은데 늦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원로 정년하신 어른들 절대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80 넘으니까 여행사에서 여행 가겠다는 게 안 받아들여요. 친구를 모아오든지 보호자를 동반하라는 거예요. 돈 있어도 못 가 나는. 절대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야. 다리 떨릴 때 하는 거 아니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10분 동안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 응답. 저는 제 기억으로는 23세인가 4세 때부터 타산의 아까 얘기한 애자량 시, 고추찰른 시를 읽었어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 그리고 타산의 목미심서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타산이 유배 갔을 때 얼마나 감시가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섣불리 잘못하면 보고가 될 거 아니야. 저놈 유배 가서 연애질한다. 예를 들면 술 마신다. 자기 관리를 얼마나 했어요. 타산이 유배가 1801년 유배를 가서 경상도 장계로 갔다가 신유 사옥 황사양 백사 사건으로 다시 잡혔다가 강진으로 1801년 11월 23일 날 강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타산이 7년 동안 읍내 돌아다니 8년에 타산 초당 내일 모레 가시는데 다음 주에 가시는데 그때 타산이 살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때 초가집 그게 초당이지 지금은 기와로 번쩍번쩍 하는데 꿈에 동짓달 초했던 날 동짓달 음력 동짓달 초했으니까 양력으로는 1월 아니면 12월 말쯤 꿈에 미인이 나타나요. 48살인데 한참 아니야? 여러분 꿈에 미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장님 뭐가 나타나요? 미인 꿈에? 비추에? 좋죠. 타산은 한 번도 가슴은 떨렸지만 손잡지 않고 고이 돌려보내면서 꿈에서 시를 져요. 7원절고 차심이자 금강철 총유풍로네야. 내 마음은 이미 금강석과 쇠처럼 단단한데 총유풍로네야. 비록 풍로가 있다는데 풍로는 미인의 유혹이지요. 풍로가 있다는데 어찌 내 마음을 녹이겠느냐. 꿈을 깨고 그 시를 문집에다 실어놨어요. 저는 그 20대 후반 때 초반 때 그 시를 읽고 울었어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고 유백에게 외로움에 얼마나 또 여성이 그립겠어. 마누라 홍해와는 저쪽에 있고 고향에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데려올 또 이거 쩐도 없었어. 쩐도. 둘째 아들이 8년 만에 아버지 면을 갔다니까. 다산이 유배 갈 때 큰아들은 18살 고2 고3이고 둘째 아들은 중3 13살이었어. 막내딸은 8살이고. 그래 투호 있지 투호 이게 1,000원짜리에는 화살 던지는 투호 있지 그 철투호를 팔아가지고 홍해환이 여러분 다산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다산의 부인 홍해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다산이 있는 것은 홍해환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이 있는 거예요. 홍해환 다산 이름이 부인이 홍해환이에요. 여러분 다산이 40살 때 홍해환은
41살이지. 한참 때 아니야? 그치? 여성으로서. 남편 가는 18년을 혼자 보냈죠. 그 뒷바라지 해준 홍혜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다산입니다. 집안 살림 하지요. 남편 뒷바람 하지요. 집안 살림해가 자식이 가출해봐요. 골치 아프잖아. 다산은 또 거룩하고 훌륭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산에 11년간 벼슬했어. 11년간. 마지막 벼슬이 법무부, 지금 형조 법무부죠. 그 다음에 법무부, 형조 참의니까 법무부의 세 번째 높은 사람이야. 형조판서, 형조참판, 형조참의. 그러면 법무부 기획실장을 한 거지. 기획실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11년 벼슬했지만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가난하다. 부지런할 근자하고 검소할 검. 근검. 두 글자만 준다는 거야. 내가 다산 아들이야. 당신 때문에 난 피족이 돼서 과거도 못 보잖아. 열받잖아. 다산 아들 똑똑합니다. 근데 근검 두 글자만 유산으로 준다면 열받아 안 받아? 나 같으면 가출해. 그 아들을 다독거린 홍혜환 살림에서. 그래서 다산은 18년 유배 살고 돌아와서 18년 살다 돌아가셨죠. 다산이 75세로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홍혜환도 같이 묻힙니다. 혹시 이 박사님 거기 가시나요? 능내리 가셔? 응. 가보시면 같은 무덤에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문. 선생님. 전에 질문인데요. 강진에서 같이 지냈던 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홍림이라고 딸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칼럼도 쓰시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해석은 그래요. 그 해남이 윤선도 고향 아닙니까? 윤선도의 증손녀가 우리 윤두서라고 자화상 얼굴 큰 공제 윤두서가 윤두서의 손녀딸이 누구냐면 다산 어머니야. 다산 아버지는 처복이 더럽게 없어. 장가를 내버렸어. 한꺼번에 내 들고 산 게 아니야. 큰 본처 의령남씨는 결혼해가지고 정약현이라고 다산의 큰형님을 낳았어. 돌아가셔. 두 번째 다산의 어머니 해남 공제 윤선도 후손이고 윤선도 후손이자 육세손녀이자 공제 윤선도의 손녀딸인 해남윤 씨하고 결혼해서 유명한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을 낳고 두 번째 천주교 때 제일 먼저 순교한 정약총 낳고 네 번 정약용을 낳아요. 그래서 해남하고 다산초당하고는 약 100리 거리입니다. 100리. 그래서 1803년에 정순왕후가 죽어요. 수렴청정 1805년에 죽네. 죽으니까 좀 이렇게 감시가 느슨해진 거죠. 그때 다산초당 자체도 해남윤씨 소속 윤단 정서스러운 윤박이 아니 윤단인데 윤단의 의갓집 정자야 정자. 의갓집이 살던 책이 약 2,000권이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도서관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육아집에서 외롭고 하니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다산이 꿈에서도 여자를 멀리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림이라고 그 다산의 편지에 다산에 이제 왔어요. 유배사라고 와가지고 그 홍림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누가 가지고 왔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 윤재찬 할아버지라고 돌아가셨어요. 다산 입구 들어가면 내일 모레 가실 때 다산 입구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기와집 잘 져준 게 있어요. 거기 윤재찬 선생이 살았던데 그분이 호가 약천해요. 그 다산 초당에 가면
다산이 차 끓이던 물, 샘 이름이 약천이에요. 약천. 그런데 그 후손 집에서, 여갓집에서 말하자면 빨래도 해주는 후원해 준 것이 아니냐 있습니다. 숨길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흠이야. 뭐 흠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에서도 도덕성. 저는 82살인데 1년에 한두 번 꿈에 미인이 나타나. 사실이야. 꿈에 무슨 죄가 있어. 그럼 다산처럼 다산 공부를 65년 이상 했으니까 물리치할 거 아니야. 저는 자다가 웬 떡이냐. 아직도 다산 공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건강 관리요. 다산 공부하면 건강해져요. 그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돈 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79번째 강의예요.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용돈을 좀 줍니다.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좀 베풀면서 살지 쪼잔하게. 제가 늙을수록 지갑을 잘 열어야 돼요. 잘 열어야 돼요. 그 이상훈 장관 할머니 복직계 사건 알죠? 베푸세요. 그러면 저절로 건강이 와요. 예.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가 있었잖아요. 네. 천주교 신자가 가족 중에 있고 순교도 했는데 혹시 다산의 사상하고 천주교 사상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나 궁금합니다. 다산은 천주교 믿었습니다. 25살부터 4, 5년간 믿었어요. 1791년 신의 사호, 바로 금산 진산에서 윤지충이가 조상 신조 다 때려부시고 어머니 그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했어요. 진산, 바로 유진산 나온 고향. 그래서 정조가 1791년에 천주교 금하라. 배교 선언합니다. 절의 뜻을 끊었다. 4, 5년 믿었던 것이 다산의 목을 전 거였어요. 평생. 정순왕후가 다산 풀어주라고 했는데도 서용보 요 놈도 꼭 이름 기억해야 돼. 달성서시야. 서용보. 정조가 다산을 뽑히었다면, 정조가 살아서 했다면 다산은 아마 영의정을 못해도 좌의정, 우의정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겁니다. 수원성을 누가 설계했어요? 다산이 했어요. 다산이 과거급제한 지 3년 되던 31살 때 수원성 설계했어요. 수원성 공사비가 얼마인지 87만 3,520냥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8,7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정조가 불러요. 완공하고 나서. 당신 때문에 4만 냥 전략했다. 왜? 도로래, 거중기, 요즘 말하는 첨단 과학 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포크레인을 만든 거야. 그래서 다산은 배교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사들 계시는데 변기영 신부라고 있어. 지금 살아계셔. 그분하고 김수환, 주기영 살아계셨을 때 제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다산 학술상을 받은 사람, 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오시는 송재서 교수도 다산 학술상을 받으신 분이고 박성무 선생님도 받으신 분이에요. 저도 받았어요.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이유가 다산은 배교한 후에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는 논문을 써가지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으로 내서 김수환, 주기경, 변기영 신부한테 제 책을 보내드렸어요. 아직까지도 45년이 지났는데 답장이 안 와. 천진함 아시죠? 천주교 발상지라고. 그 천진함은 사원이죠. 템플 사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천주교 주교고 천진함을 보호하려면 그 천주교 신자들을 먹여 살려줬, 먹이고 재워줬던 천진함부터 복원한 후에 100년 성당을 짓는 게 순서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야? 반응이 없어 어떻게. 그래 안 그래? 그 암자 하나 지는데 얼마 들어 그거? 그걸 복원해놓고 100년 성당 지라 이거야. 이게 내 주장이야. 학술대에서 그 얘기했는데 염수환 주기영 있죠? 어?
염수전 쪽. 그는 오셨었어요. 박수. 근데 그 얘기했어요. 근데 암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믿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배교를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다시 믿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영부가 영의정이었습니다. 1762년 병인박해 사건, 저기 갈매 아시죠? 예산 그 갈매 성지. 그 1862년인가 병인박해 아니에요? 타산 죽은 후에요. 그때까지 천주교 탄압인데 타산이 천주교를 믿었다면 서영부가 타산을 물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조정에서 타산을 유배에서 풀려나서 3번을 다 불렀어요. 벼슬 주려고. 다 막은 게 누구야? 서영부. 꼭 기억해주고. 타산 부인 이름 두고 홍해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